이게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인데요. 이쪽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요 스페이스X의 사업부 중 하나인 스타링크가 왜 분리가 되어야 되는지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리상장인데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보다는 이게 스페이스X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6만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 200m짜리 운석이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초계 분지예요. 분지라고 하면 이 평지가 있고 이 산들이 둘러싸져 있는 거를 분지라고 하는데 이게 워낙 동그랗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옛날부터 여기가 별이 떨어져서 만든 동네다라는 전설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떨어지면 남한은 순식간에 초토화가 돼요. 불과 200m짜리 운석인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6,500만 년 전에 있었던 공룡 멸종을 예로 들면서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 중에서 찾아보니 만만한 게 이 화성이더라. 그래서 화성을 가자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화성을 가려고 봤더니 문제는 여기까지 운송을 해줄 수 있는 로켓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유인 우주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일론 머스크가 그걸 내가 그럼 만들어 볼게 한 거예요. 이게 2002년도에 스페이스X를 창립을 했는데 당시에 그 페이팔을 팔 때 1억 8천만 달러에 팔았거든요.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억 달러를 스페이스X의 자본금으로 집어넣죠. 근데 1억 달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300억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우주선을 만드는 기업치고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전에 미국이 스페이스 우주왕복선을 운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산 문제로 2011년에 폐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빌려 타고, 그러니까 얻어 타고 간 거죠. 그런데 이때 비행사 한 명당 들어간 돈이 8천만 달러예요. 이게 1억 달러랑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럼 이쪽 업계에서 보면 뭐 비행기 1등석 가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꼴이라 당시에는 금방 망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런 스페이스X 같은 화물 운송 기업은 남의 화물을 옮겨주고 용역비를 받는 회사인 거죠. 근데 로켓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회사가 네 물건 옮겨줄게 하면은 일을 맡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 위성 하나가 뭐 싼 것도 아니고 몇백억씩 하는 그런 장치인데 이런 신생 기업에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일론 머스크는 초창기에는 순수하게 테스트만 하고 갖고 간 화물이 없으니 손님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입장에서는 이거 뭐라도 하고 와야지. 가뜩이나 돈도 없고 뭐 언제 일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테스트만 하면서 돈을 쓰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스타링크죠. 그럼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스페이스X의 테스트 비용을 스타링크의 자산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경쟁 업체들도 인공위성의 가치를 책정할 때 인공위성 원가에 운송료까지 포함을 해서 가치를 정하는 거지 운송료를 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운송료가 더 비싸니까. 오히려 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화성을 가기 위해서 개발하는 로켓의 R&D 비용 뭐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을 스타링크의 자산으로 전환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스타링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20년간의 테스트 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 전제는 스타링크의 매출이 그만큼 발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시장이 동의를 해주는 거니까. 스타링크가 그럼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이걸 좀 말씀드려보면 원래 이 위성통신은요 모토로라가 이리듐이라는 사업을 했죠. 그리고 그 덕분에 모토로라가 파산을 했어요. 이게 비용도 비쌀 뿐더러 사용하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거죠.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보급된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통화 용도로만 써야 되는데 분당 4달러 막 이렇게 내고 써야 되니 이거 뭐 1시간 통화하면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극히 제한된 일부의 사람만 이리듐이라는 전화를 썼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쌌던 이유는 이 인공위성의 가격도 비싸지만 이 쏘는 비용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비싸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수요자도 적은데. 그럼 최소한의 위성을 쓰기 위해선 위성의 고도를 올리면 돼요. 그런데 이 고도가 너무 높으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은 이게 이동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이게 전파의 이동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아무리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신호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내가 뭐 물어봤는데 한참 있다 대답하고 그러면 짜증나니까 통화 품질이 떨어져서 사용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신호 속도를 개선시키려면은 결국엔 이 위성을 이 밑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럼 이동거리가 짧아지니까 통화 품질은 개선이 되는데 여기에 또 문제점이 있죠. 뭐냐면은 지구 중심하고 가깝기 때문에 중력이 세지잖아요. 그럼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심력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빨리 돌아야 돼요. 그런데 빨리 돌면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수명이 줄어들고 리필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속도가 빨라서 휙휙 지나가니까
위성을 또 여러 개를 운영해야 되고 뭐 물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도 위성을 또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 이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아니 나 어차피 로켓을 몇천 대를 쏴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오면 뭐하냐. 뭐 가는 김에 위성이라도 좀 뿌려놓고 오면 되겠다 한 거죠. 참고로 모토로라에서 운영을 하던 이리듐 시스템은 위성을 66개를 썼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팰컨 9은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위성을 60개씩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타쉽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 한 번에 400대까지 뿌릴 거니까 이 정도면 정말 밭에 씨 뿌리는 수준으로 위성을 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성을 뿌려놓은 상태를 좀 보면 이게 많긴 많죠. 근데 이 크기가 실제 위성 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밀도로 위성이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 위성 크기면요, 이거 위성 하나가 서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 이 정도 밀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가능한 지역을 좀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드로 구획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 이런 빨간 지점이 그 지상국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게이트웨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고 이렇게 사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위성 통신을 할 때 효율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할 곳 그리고 그 사용자가 많아서 동시 접속을 많이 할 곳들은 이렇게 지상국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해 놓은 곳들을 보면 여기 미국하고 여기 남미에는 여기 칠레 그리고 유럽, 호주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올 하반기부터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뭐 지상국은 전혀 설치를 안 해놓은 걸 보면 아마 가입자가 얼마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게 뭐 스페이스X의 생각이겠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쪽 봐도 지금 지상국은 없어요. 그러면 아마 여기에서 뭐 데이터 전송 요청이 들어오면 레이저 링크를 통해서 뭐 독일이라든가 뭐 이탈리아 밑에 있는 터키 이런 데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해 주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열차처럼 길게 지나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밤하늘에 이런 걸 보면 장관이라 그러는데 천문학자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슬리죠. 야, 이분들은 밤에 있는 막 우리가 보기에는 미세먼지 수준의 것들을 보면서 막 블랙홀도 찾고 행성도 찾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밤하늘에 지렁이처럼 막 기어다니게 되면은 그동안 찍은 사진을 다 버려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뭐 전혀 좋게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성을 엄청나게 뿌려대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과연 가입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요건 좀 문제인 거죠. 이게 그 해저 케이블 지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에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한다고 하면 위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가요. 그리고 이것도 광통신이기 때문에 이론상 빛의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불편한 걸 모르고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광통신망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굳이 가격도 비싼 위성통신 가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사실은 있어요. 게다가 인구도 많고 뭐 국토도 넓어서 이런 위성통신이 필요한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의 적성국이기 때문에 절대 허락을 해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수요자를 모으기는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지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 연말부터 한다고 하니까 뭐 시간이 지나 보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는 뭐 세계 최고의 로켓 기업인 건 맞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지만 지금은 거의 투자를 안 받는 상황이죠. 이게 투자를 받으면 회사에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결국 일론 머스크의 지분을 팔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깎여나가고 투자자들의 지분이 늘어나게 되면 빨리 IPO를 하라라는 그런 압력이 들어올 테고 진짜로 IPO를 하게 되면 로켓 하나 터지면 공매도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매도를 미리 해놓은 헤지펀드들이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얼마나 안 좋은 리포트를 쓰겠어요. 뭐 아무 일이 없어도 화성에 인간이 절대 살 수 없는 100가지 이유 막 이런 리포트를 계속 써댈 텐데 그러면 회사가 주가가 떨어지고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결국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것 때문에 화성 프로젝트를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스페이스X의 상장은 최대한 늦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화성까지 도착하고 난 후 아니면 그 직전에 상장을 할지언정 지금 당장 상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오는데 20년이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 화성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로켓을 수백 대는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용역비 받는 것만으로는
아마 택도 없을 거예요. 결국 스페이스X가 추가 투자 없이 로켓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스타링크를 먼저 상장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스타링크와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타링크가 국제 분쟁에서 항상 변수가 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푸틴한테서 욕을 많이 먹고 있고, 이 말은 러시아에 테슬라를 팔기 어렵다라는 말도 되죠. 그리고 해외 인터넷을 싹 차단해버리는 중국 입장에서도 저 하늘에 떠 있는 뭐 몰래카메라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HMN 테크라는 곳은 화웨이의 자회사인데, 여기가 2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싱가포르 프랑스 해저 케이블 사업을 딸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6억 달러라는 3배나 더 비싼 서브컴으로 사업권이 넘어갔죠. 그리고 여기에 배후에는 미국 정부에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게 바로 로이터의 생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해저 케이블을 깔게 되면 이쪽으로 정치 군사적인 데이터까지 다 포함이 될 텐데 중국 애들이 데이터를 훔쳐간다, 이렇게 본 거죠. 결국 미국과 중국은 이런 통신 산업에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민감한데, 혹시라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과연 대만 상공에 스타링크를 열어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속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 외교적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IPO를 시켜서 스타링크의 일개 주주로 남고 싶은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일 수도 있죠. 다만 그 시점은 스타링크 자체의 수익이 얼마나 찍히는지, 그리고 스페이스X의 돈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일론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스타링크가 분리상장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보링 컴퍼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것도 원래는 그 스페이스X에 있던 사업부 중에 하나였는데 뭐 몇 년 전에 분사가 됐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하이퍼루프라는 교통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려 볼게요.